주식심화론 오늘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2400포인트대 지지력 테스트 코스피 시장 점검. 네, 6월 초반까지만 해도 지지력을 보이던 시장이 CPI 쇼크로 인해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보여주다가 이제 2400선에 걸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메리츠증권 이익원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한 차례 뚝 떨어지고 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바닥이 언제냐? 예. 얼마까지 빠질 것 같냐? 언제 사면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모르겠고요. 바닥은 지나고 나 봐야 알지, 지금이 바닥이다? 얼마 선이 바닥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더 키우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업계에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다가 보니, 예측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보다 늦게 사고 늦게 팔지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원인이 뭐냐,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시나리오는 그려보되 그거에 대해서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호가 될 만한 것들, 저의 시장에 보는 툴은 그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4개론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에 근거하는 금리죠.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그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추정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펀더멘탈보다 먼저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유동성이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오늘 아침에 그 희망적인 차트를, 눈에 띄는 차트를 봤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망을 걸 만한, 그리고 기대가 되는 그런 차트인데, 23년 내년 4월 그리고 내후년 4월에 금리 선물 스프레드의 차트인데요. 23년 4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예상되는 금리 빼기 내후년 2년 뒤 4월에 금리 차입니다. 기준선이 0인데 이 0 이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신저가를 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미국 국채를 2년물이랑 10년물을 보는데 10년물을 쉽게 생각해서 장기 경기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경기에 비해서 역전되었을 때 우리가 경기 침체로 온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2년 뒤면 24년이거든요. 23년에 내년에 금리 빼기 24년, 2년물의 금리가 지금 3% 정도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다. 그리고 계속 내려간다. 이 말은 23년, 즉 내년의 금리가 24년의 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시나요? 뭐 빼기 뭐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023년 빼기 2024년인가요? 그렇죠. 네. 네. 24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물이죠.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2년 뒤니까 2년물 금리가 이제 3%대 형성되어 있는데, 즉 23년 내년에 예상하는 금리는 그것보다 더 낮다라는 얘기죠. 예. 그 말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금리 수준은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지금 연준이 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 스프레드가 의미하는 건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금리가 낮을 것이다. 올해가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분간의 몇 년간의 흐름을 놓고 금리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 의견입니다.
2023년 금리 빼기 2024년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2024년보다도 23년 낮다는 거죠. 네, 내년이 더 낮다는 그렇죠. 거죠. 2024년보다도. 네, 네. 근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낮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현재 보통 단기 금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2년물, 지금을 2년물로 투영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왜냐면 이제 바로 2년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더 낮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롤오버를 할 때 월별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분기별로 할 수도 있는데 연내에 대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내년은 금리가 낮겠구나, 금리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의미를 두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4개론 중에서 유동성 장세가 봄이죠. 굉장히 펀더멘탈 안 좋은데 유동성을 푸는 또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바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건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준이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못 잡을까봐, 그리고 이걸 잡기 위해서 너무 과한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한 이 차트가 봤을 때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린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차트가 어느 정도의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주는 차트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 중립금리라고 하죠. 중립금리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수요에도 도움이 되고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적정한 이 중립금리를 쉽게 얘기해서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 이 수요와 공급이 100의 수준에 맞으면 굉장히 천천히 골디락스로 좋은 장이 펼쳐지죠. 근데 지금 갑자기 중립금리가 100의 기준에서 수요가 120이 되어버렸고요. 과도한 유동성에 의해서 120이 되어버렸고요. 공급이 80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연준은 시장에 풀린 돈을 계속 회수하면서 수요를, 구매력을 100 정도까지 낮췄어요. 분명히 수요 측면 낮췄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라든가 중국 봉쇄에 의해 발생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연준은 아무리 낮추더라도 이 공급 측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120에서 100으로 낮췄는데 아직까지 공급과 인플레이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걱정하는 건 만약 전쟁이 정말 계속 장기화되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한다면 이 80으로 내려가 있는 이 과잉 공급이 70, 60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만약 100에 맞춰져 있는 이 수요를 120에서 100에 맞춰주는 수요를 만약 공급단인 80선까지 맞추려고 한다면 이건 물가는 잡겠지만 경기를 완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에 과한 인플레이션을 만약 연준이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기 주체나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어떠한 그 현상이 파기가 되면서 연쇄적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리스크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 연준이 이런 식으로 수요를 100에서 80으로 낮출 만큼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생각이고 그런 제스처와 지수들이라면 스프레드는 오히려 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기에는 시장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스프레드 하락의 추가 정부 발생한다라면 조금 더 강한 바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히려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아마.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하지만 피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연준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시장의 그 반등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금융장세, 가을이죠. 역금융장세는 펀더멘탈 좋습니다. 실적 좋아요. 그런데 돈을 회수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빠지는 게 역금융장세거든요. 그리고 역금융장세 이후에 회수된 유동성 때문에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역실적 장세거든요. 역실적 장세 다음에 다시 유동성 장세 봄이 오죠.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조금씩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고 구리 같은 경우에 경기를 대표적으로 선행하는 구리 같은 경우에 이미 하락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는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갔다고 봐요. 가파르게 빠지는 가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는 주식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동성 장세가 주식을 사야지 이게 아니라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는 특징은 경기가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실적이 빠지는 거에 비해 주가가 덜 빠집니다. 왜냐하면 역금융 장세에 이미 맞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현금 비중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모를 시스템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약 근데 저는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 주식은 지금 레벨에서 산 주식 PBR 1배 이하에서 산 주식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돌아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명 작은 가능성이지만 뭐 시스템 리스크를 무조건 배제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 이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고 지난주에 과매도 국면은 시스템 리스크까지 반영해버리고 8일 만에 신용이 2.7조가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기 침체 리스크가 반영된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황에서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겠구나 하면 안드로랠리가 발생될 것 같고요. 여기에 경기 침체가 다들 인정된 구간이라면 그건 주가에 프라이싱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준이 우리가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GDP 성장률이라든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 제외하고 경기에 관련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게 나올수록 이 역실적 장세에는 호재로 작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역금융 장세 가을이라면 언제 가을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을에서 겨울로 충분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다, 언제 봄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어떤 쇼크가 옵니다. 이런 무분별한 그런 과도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걸 휘둘릴 필요는 없을 시점이다. 오히려 지금은 무서워할 때는 지나고 나보면 과매수 구간일 때가 무서워해야지 과매도 구간일 때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자, 6월장 돌이켜보면 지난 5월에 CPI 쇼크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6월에 FOMC를 통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또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한 단계 더 낮아진 시점에서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까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가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는 시그널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는지 여부만 이제 확인을 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금리 스프레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역발상의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좀 악재성 뉴스들은 계속됩니다. 오늘 보시면은 미국인들 10명 중 6명이 하루 벌어 하루 산다.
고소득자들도 물가 때문에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또 금리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지금 뭐 여력이 없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상화폐 헤지펀드 3에로스라는 쪽에서 8천여억 원의 대출금 불이행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큰 징후를 포착하지 않고 있는 시장인 거고요. 우리 채팅창에 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KTK님께서 속임수 상승이 제일 무섭습니다. 상승은 즐기되 매도는 냉철하게 나아져도 박스권, 레벨 다운, 와리가리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겁니다. 라고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알 수 없죠. 저도 알 수 없고. 네. 그런데 단언하고 확정하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충분히 이게 물가가 안 잡히고 우리가 역실적 장세로 접어들었다 생각했는데 더 물가가 안 잡혀서 시장은 이렇게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생각했던 거보다 더 안 올릴 거라고 봤는데 네.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다시 역실적 장세에서 겨울에서 다시 가을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레벨 다운이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채 금리 자체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레벨 다운이 되는 장세였다라면 적어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올라가진 않더라도 좀 그 상향 안정권 고점에서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프레드도 그렇고 하향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변곡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높다라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지 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그 확률을 놓고 봤을 때 매수 작업에 착수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네. 지난주에 지점장님은 매매를 언제, 네. 무슨 요일에 제일 많이 하셨어요? 매매하셨어요, 지난주에? 네. 뭐 모른다고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목요일에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8일 동안 2.7조가 신용이 날라갔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계좌를 관리하고 또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이제 매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관리가 필요한 계좌들이 많이 나타나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제 업입니다. 제가 제 계좌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의 계좌도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한 보통 레버리지 계좌들이 반대매매, 담보부족 계좌들이 그런 요주의가 필요한 계좌들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반대매매가 몇 개 정도 발생이 되면 시장이 바닥이었고, 이런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애널리스트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 같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내일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온다. 반대매매가 나오면 시가에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월, 화, 수, 목 투매도 크게 없이 주가가 주가를 누르면서 담보 비율을 누르면서 반대매매가 버티고 있는 다른 사람의 담보 비율을 더 낮춰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는데,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그럼 금요일 아침은 더 빠지겠네 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시장은 더 빠지겠네, 반대매매가 많겠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건 주가의 프라이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목요일 이후에 그 연준이나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어놓고 또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또한 노출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해요. 호재도 노출이 되어버리면 가다가 빠지고, 악재도 노출이 되어버리면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어제의 그 러시아 상징적인 그 디폴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뭐 컨빅션이 있어서 샀다기보다는 여기서 산 것들은 적어도 만약 계단식 하락 시스템 리스크가 오더라도 내가 이 가격대에는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식 시마론 두 번째 주제. 질문은 사실 한 가지 더 하고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세대 폴더블 폰 출격 준비 초격차 이어갈까? 하반기 투자 전략 가운데 IT의 투자 전략으로 폴더블 폰 모멘텀을 주목하라는 의견이 6월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IT 소비 둔화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이런 폴더블 쪽의 판매량 증가가 유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지난해에는 테마주였다면 올해는 실적주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삼성을 비롯해서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까요? 작년에도 테마는 아니었죠. 작년에도 서프라이즈를 매 분기마다 기록했고 작년에도 전 테마가 아니었다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올해도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는데 분명 그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있다고 봐요.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폴더블이 흥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람들이 흥행할 거다라는 그 선을 넘어설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그 흥행선을 넘을 거다라고 보면은 매수하는 게 맞고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안 사는 게 맞고, 지금 흘러가는 시그널들은 저는 조금 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적어도 그 모멘텀 플레이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전망한 자료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3% 정도 역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기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보복 소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1년에 끝나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 매크로 환경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기름 넣을 돈도 없고 음식품을 살 돈도 없는데 핸드폰을 바꿀 만한 여력이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3%의 전망치 하락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도 결국 어떠한 탈출구는 필요하고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위기니까 포기해버려 보다는 위기니까 어떠한 탈출구가 필요해가 중요한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핸드셀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건 폴더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갤럭시 노트를 일시 단종시켰죠. 굉장히 사활을 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플로어를 보시면 작년에 860만 대 출하량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 대 더블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하고 합치면 약 2000만 대 정도의 출하량 예상이 되는데, 네. 분명 핸드폰의 그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용 핸드셋이나 디스플레이 부품들의 실적은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LG 생활 건강이나 하나투어 숏 의견 드리고 그걸 맞췄음에도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숏을 칠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물타기는 안 할 때다라고 생각되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업체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BOE나 CSOT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부품 오더컷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BOE나 CSOT에 그 디스플레이 부품의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건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비단 그 중국 업체들만의 상황이 아닐 겁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를 더 알기는 힘들겠지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장에서도 반등이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만약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이탈한다면 그 하방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아직 이탈 안 한 건가요? 네, 아마 뭐 150원, 200원 남았을 겁니다. 아휴, 얼마 네. 남지 않았네요. 네, 이런 그 네. 범용에 들어가는 핸드셋이나 디스플레이 제외하고 정말 스페셜 타겟을 하고 있는 폴더블 같은 경우에 흥행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건 많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시일이나 사전 예약일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 확정이 된 순간부터는 모멘텀 구간이 발생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흥행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사는 게 맞고 예. 흥행 안 할 거라고 보면은 안 사는 게 맞고 흥행하고 나서 사면은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게임 업체들 신작 나오기 전에 출시일 이전에 사서 출시일 전에 파는 그런 플레이들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출시일이 확정되기 전에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시일이 확정되고 나서 내가 흥행에 자신이 없으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흥행에 자신을 있으면 조금 더 두고 보는 거고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에 네. 지금 우리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작년의 테마주였고 올해 실적주다라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배경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또 이익원 지점장은 작년의 실적주였고 올해는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그걸 초월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사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은 사지 말고 그래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지는 또 이 사전 예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허생님께서 다분히 삼성을 위해서 써주는 리포트나 기사들 아닐까요? 애플이 폴더블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키워주면 애플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애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삼성 입장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폴더블을 보고 삼성에 투자하진 않거든요. 폴더블을 보고 폴더블 부품주를 투자를 하지 폴더블 보고 삼성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투자한 부품주들 입장에서 만약 애플이 들어와서 시장을 키워준다 그러면 더 호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의미를 크게 두는 부분은 네. 작년에 정말 그 폴더블 3가 대박이 나면서 기업들, 부품업체들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가까스로 9점 몇 % 이런 식으로 맞추더라고요. 아무래도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으면 핸드셋 그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마진 많이 남았어? 깎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영업이익률 마진을 최대한 어떻게든 작게 보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당금을 쌓는다라든가 뭐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라든가 뭐 일회성 비용을 쓴다든가 보통 부품업체들의 숙명입니다. 이건 핸드셋뿐만 아니라 반도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동차 부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할을 결정하게 됐죠. 분할을 결정하게 되면 지주회사랑 사업부가 분리가 돼요. 한 곳에 섞여 있었을 때는 어디 실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진을 평균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시켜버리면 더 이상 마진을 숨기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이건 이제는 업체들이 자신감 있다라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마진을 숨길 수 없다, 영업이익률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 부품주들 중에서는 탑픽이 파인테크닉스고요. 파인테크닉스가 고객사가 네. SDC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죠. KH바텍은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최근에 장비업체로 폴더블 장비업체로 추가된 회사가 STI입니다. STI가 최근에 그 OCR 잉크젯 장비를 수주했거든요. OCR 잉크젯 장비 같은 경우에 폴더블을 얇게 싸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네.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폴더블이 흥행한다라면 더욱더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외에서도 STI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바텀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바텀 측면에서도 괜찮고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은 STI를 폴더블 관련주로 생각 안 하지만 만약 폴더블을 흥행한다라면 폴더블 관련주로 볼 시기가 올 거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보시는 거네요. 탑픽으로 두 가지 종목 꼽아주시는 KH바텍도 거네요. 같이 좋게 보고 있어요. KH바텍도요? 네네. 실적주로 보시는 걸까요? 그럼요. 네네네. 예. 이 중에서 마진이 가장 자신 있는 쪽은 어떤 기업일까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둘 다 마진이 좋겠죠. 그리고 S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 인프라의 마진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프라 마진보다 이제 이런 장비 마진이 붙으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장비 같은 경우에 설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저는 이 세 종목 다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지금 그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CR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마진이 좋아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고객사 다변화와 또 기업 분할로 인해서 영업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STI는 기존의 그 제품 같은 경우는 CCSS라는 장비인데 클린룸에 들어가는 인프라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이라는 어떤 좀 기초적인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다가 신규 품목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OCR 장비입니다. 폴더블 폰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비라는 점에서 수요 급증을 예상해 주신 거고요. 허생님께서 폴더블 폰도 확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국내에 팔아야 몇 푼 남을까요? 라고 글 주셨는데, 리포트에서도 중국 쪽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주목하는 리포트도 있어요. 업체 중에서 중국 쪽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을 보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저기 플래그십에서 애플한테 뒤처지고 있고 중저가에서 오포, 비보, 샤오미한테 뒤처지고 있는데 그 경쟁력을 잃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요. 분명 그 시장을 크게 만들어주면 업체들은 늘어나겠죠. 하웨이 같은 네. 경우에. 그리고 애플도 폴더블에 대한 특허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하지 않는다면 시장 형성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2등, 3등 그리고 따라갈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SDC를 강조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지금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대형 그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를 대량 생산 상용화 시킨 회사예요.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플래그십 모델이겠죠. 당연히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 디스플레이를 재팬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CSOT, 플렉시블 OLED라면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폴더블 폰을 보는 건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이 잘 팔리는 거고, SDC의 폴더블 서플라이 체인을 보는 건 네. 전 세계의 그 폴더블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이 됐으면 되겠고요. 원래 주가는 다 시장이 성숙되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꿈을 그릴 때 성숙기보다는 성장기에서 주가의 그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셨을 때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8월 말 9월 출시 예상되는 삼성 폴더블폰과 함께 폴더블폰 관련 주식들이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파인테크닉스, KH바텍, STI 탑픽 종목으로 확인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쉬어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0.5%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